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주차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1주차 제 수업이 좀 많이 어색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에 좀 많은 진도가 나갔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좀 진도는 적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3장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3장에서는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아마도 고등학교 때 이 챕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챕터 내용을 보시면 맨델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맨델 원리의 기본 원리. 맨델의 기본 원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델의 기본 그 원리 중인 원리인 분리의 법칙, 또 우성의 개념, 그 다음에 동류의 법칙, 이런 것들을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못 배웠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통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3.4 섹션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유전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가계도를 이용하는데, 왜 가계도를 이용해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질병, 유전 질환에 관련된 가계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말 그대로 유전의 기본 원리고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는 4장은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좀 생물은 항상 원칙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매력이기도 하고, 참 생물이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거기서 벗어나는 좀 확장된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보통 3장보다는 4장의 원리에 대해서 4장이 훨씬 더 시험 주제로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 명은 둘 피부색이 비슷한데요. 한 명은 지금 머리가 금발이고 한 명은 약간 갈색빛을 나는 머리입니다. 자, 그 금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유럽 사람들 떠올릴 것입니다. 유럽의 코카시아인들, 그 유럽의 그 동유럽 쪽 계열 사람들이 백인의 전형적인 금발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 솔로몬 제도는 호주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섬들이죠. 여러 섬들인데, 이 솔로몬 제도에는, 여러 사람들, 여러 인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멜라네시아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네시아인의 5에서 10% 정도가 금발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유가 뭘까? 이 섬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금발이 왜 생겼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섬을 지나쳐간 수많은 이 유럽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자손을 낳아서 이렇게 금발 유전자가 있었다, 그런 여러 가지 가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금발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2012년도 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우리 그 사람의 9번 염색체에 보게 되면요, 타이로시네이즈 릴레이티드 프로테인 1이라고 하는, 자, TYRP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타이로시네이즈, 즉 타이로신의 대사와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색소, 멜라닌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런 아미노산 타이로신에서 파생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관련된, 즉 색소를 만드는 데 관여되는 유전자 하나가 고장난 것이죠. 돌연변을 일으킨 것들이고, 그 돌연변이를 홈으로 갖게 되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처럼 머리 색깔이 금발을 띠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근데 이 TYRP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금발이 발생하는 것은요, 유럽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들이 합니다. 유럽 사람들에 나타나는 금발은 최소 8개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 즉 이 8개가 함께 관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8개 유전자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제도에 이 금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TYRP1에 특정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돌연변이 일으킨 겁니다. 즉 그 그 유전자에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C라고 하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이것이 T로 바뀐 돌연변이 존재합니다. 즉 왼쪽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TYRP1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CC,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대로 C로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둘 다 CC거나 아니면 CT로 된 경우입니다. 즉 이 T로 바뀐 경우에는 이 타이로시네이즈 related protein 1 유전자가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즉 이 색소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색소 두 개 다, 그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 둘 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색소를 못 만들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금발을 나타나게 되고요. 솔로몬 제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TT가 얼마나 많이, 이 T를 가지고 있는 이 TYRP1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상당히 높았어요. 적어도 한 뭐 몇십 %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이 T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 제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여기서 생겨난 그런 돌연변이고 그 결과로 이 솔로몬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유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어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그런 현상들을 유전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 유전학,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 전달 유전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전달 유전학에 관련된 현상을 그 패턴들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레고르 멘델입니다. 그 멘델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번 챕터를 통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먼저 멘델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멘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지,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어려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기본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멘델의 두 가지 법칙,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 플러스 우성의 그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솔로몬 제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는 작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솔로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섬이기 때문에 섬 내에서의 유전자 진화는 빠르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 거의 뒷부분에서 집단 유전학과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멘델이 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완두를 연구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탈리크를 써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탈리크가 표시가 되지 않았네요. 이 완두를 연구했는데요. 이 완두의 7가지 형질을 연구를 했습니다. 완두콩의 색깔, 모양, 그 다음에 콩껍질의 색깔, 콩깍지의 색깔과 모양, 그 다음에 꽃의 위치, 그러니까 꽃이 가지의 그 중간에 나왔느냐 아니면 가지의 끝에 있느냐 아니면 줄기의 길이가 기냐 짧느냐 이 7가지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멘델 너무 잘 아시죠? 멘델 잘 아실 겁니다. 멘델은 19세기 1800년대에 살았던 그 수도사이자 수사라고 하죠.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이 수사이자 그다음에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코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단 굉장히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있다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비엔나, 즉 비엔나 대학으로 위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기 가서 생물학과 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때 했던 그 공부를 바탕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교육 활동도 하고 수도원에서 생활도 하는데 수도원 생활이 좀 아무래도 좀 나름 바쁜 와중에서도 이 콩을 씹을 만큼, 완두를 씹을 만큼 어떤 그런 공간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약 한 8년 정도 이 완두를 가지고 교배 실험을 합니다. 8년 동안 교배 실험을 한 다음에 1865년에
그 지역에 있는 학회에서 이 완두 자기가 한 실험 8년간의 실험 결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역시 논문을 소박한 논문을 내죠. 그리고 그 논문은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힘들었던 그런 논문이고요. 20세기 초, 즉 1900년대에 와서 이 맨델의 법칙이 이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맨델이 이런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바로 이 화면에 있는 이 완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델이 이 완두를 선택한 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죠. 먼저 그 이유를 보면 처음에 재배가 쉽습니다. 재배가 굉장히 용이해요. 쉽게 키울 수 있고 또 이따 보겠지만 쉽게 자기가 원하는 형질, 원하는 이 특징을 가진 애들끼리 교배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사가 좀 많이 짧습니다. 생활사. 뭐 요즘 현대에서 쓰이는 초팔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생활사가 많이 길 편이지만 맨델한테서는 많은 시간이 맨델이 급하지는 않았죠. 그냥 급하지 않았고 당시 이거 가지고 그 치열한 경쟁이 있던 그런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맨델한테 있어서는 그게 이 정도 생활사면 충분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활사가 짧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자손이 많이 생산됩니다. 자손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손이 많다는 것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맨델이 통계적 처리를 했습니다. 통계를 처리할 때 아무래도 개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완도의 콩 색깔도 노란색과 초록색 대표적이죠. 완도의 모양, 콩 모양도 중국 모양과 주름지 모양처럼 굉장히 많은 모양들이 이 변이가 만들어지고요. 이 맨델은 이 변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순계라고 합니다. 순계, 퓨어 라인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순계는 뭐냐면은 이 노란색 콩을 만드는 그러니까 노란색 콩의 순계는 그들끼리 교배시키면 계속 노란색 콩만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동형접합자, 호모자이거트가 되겠죠. 동형접합자. 그 다음에 초록색 식물끼리 초록색 콩을 만든 식물끼리 교배시키면 항상 초록색이 나옵니다. 즉 동형접합자의 순계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노란 콩만 나오고 초록 콩만 나오니까 유전적으로 완전히 순수한 애들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해서 잡종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이런 콩의 어떤 도움도 있었고요. 맨델이 이 완두라고 하는 식물을 선택한 건 정말 훌륭한 부분이고요. 이건 정말 운이 작용한 부분이고요. 실력이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맨델이 그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학적 연구 방법은 뭐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이 실험 가설로부터 예측 만들어지고 이 예측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기반해서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어떤 그 과학적 기반 연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그런 연구가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수학과 그 다음에 통계 부분에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대1, 9대 3대 3대 1이라고 하는 개념 너무 잘 아시죠? 그 숫자들 3대 1과 9대 3대 3대 1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콩의 둥근 콩과 초록색 콩이 3대 1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3대 1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 3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통계적인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통계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맨델의 논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런 운과 이런 실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널리 잘 알고 있는 맨델의 유전의 원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용어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는 DNA라고 보시게 됩니다. 유전자 특징을 결정한 유전 요소라고 하는데 멘델은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전 요소, 요소라고 하는 팩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뭔가 콩의 노란색, 콩의 초록색을 나타내는 팩터가 있을 것이다. 지금 알려졌지만 그 팩터는 핵 속에 들어있는 DNA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어쨌든 정보가 저장된 형태, 이것들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립 유전자는 무엇이냐? allele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유전자, 자, 콩의 모양. 자, 전체 슬라이드에서 보면 콩의 모양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죠. 자, 콩의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가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팩터가 있는데 그 팩터는 둥근 형태와 주름진 형태의 두 가지 형태를 띌 것이다. 그리고 각각은 대립 유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대립 유전자. 둥근 콩을 만드는 대립 유전자. 둥근 콩, 주름진 콩을 만드는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콩의 모양을 결정한 유전자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들 각각을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좌위는 무엇일까? 로커스라고 불리는 좌위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위치가 사실 염색체 어디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로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염색체상의 특정 위치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리고 유전자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자는 DNA를 좀 더 강조한 반면 로커스는 염색체상의 위치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유전자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로커스라고 쓰기도 하는데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전자형은 각 생명체, 즉 각 개체가 갖는 대립 유전자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 둥근 콩 중에는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스모라를 갖는 이 둥근 콩 유전자 그 표현형을 갖는 애들이 있겠는데요. 라지알과 라지알 스모라 이 둘 다 이 둥근 콩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둥근 콩이라고 하는 표현형 하나에 두 가지 유전자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형접합체 또는 이형접합자, 동형접합체 또는 동형접합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대립 유전자를 두 세트를 가졌으면 동형접합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면 이형접합자 또는 이형접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형 또는 형질이 있는데요. 표현형 또는 형질이 있는데 한 특징의 외적인 출현입니다. 즉 콩의 모양, 동그랗다, 주름진다. 콩의 색깔,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런 것들은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표현형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사실 표현형은 아니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유를 잘 소화시킨다, 소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표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 모양 등 일반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표현형의 예를 들어 동그랗다, 표현형이 주름지다 이런 것들은 특징이라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색체에서 특정 위치가 있죠. 아까 유전자의 위치 여기를 좌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즉 부계한테서 하나, 모계한테서 하나씩을 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모계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전 좌위는 염색체상의 위치고요. 여기를 차지하는 것들을 DNA는 우리의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라지알과 스몰알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유전자는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서로 그 같은 좌위는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멘델은 처음에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가지 형질에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존재하겠죠. 한 가지 형질, 예를 들어 둥근 콩이라든지 주름진 콩, 이렇게 콩의 모양이 둥그렇다, 주름지다 이런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잡종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단성 잡종 교배라고 합니다. 단성 잡종 교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둥근 콩과 주름진 콩, 이 맨 위에 있는 것들은 각각 얘들끼리 교배시키면 둥근 콩만, 얘들끼리 교배시키면 주름진 콩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순계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순계. 자, 순계라고 하고요. 이 맨델의 그 전형적인 지금 실험 패턴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그 맨델이 제가 아까 완두를 선택한 건 신의 한 수였고, 중요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개체끼리 교배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요, 암술과 꽃밥, 암술머리와 꽃밥, 즉 그 좌웅, 남성 그 꽃의 암컷 부분과 수컷 부분이 한 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꽃에 다 들어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꽃밥과 암술머리 그냥 놔두면요 자가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가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자가수정이 만들어지죠. 맨델은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쪽 거 이 꽃밥을 제거를 합니다. 꽃밥을 딱 제거하면 이 암꽃 같은 경우에는 그 암술머리는 남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수꽃과 암꽃을 있는데 이 수꽃에서 붓을 이용해서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혀주게 됩니다. 이 오른쪽 암꽃 같은 경우에는 이 꽃밥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가수정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원하는 것끼리 교배를 시키게 됩니다. 자가수정을 교배시켜서 나오는 결과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 실험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고 참 맨델의 어떤 인내심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철저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자 P세대, F1세대, F2세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P세대는 Parental Generation, 즉 부모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모 세대에 있는 두 개체는 각각 순계가 되겠습니다. 즉 둥근 콩은 둥근 콩끼리. 즉 이때의 순계는 지금 나중에 알려졌지만 라지알, 스몰알의 동형접합자가 되겠죠. 네. 두 동형의 완두를 교배를 시켜요. 그죠?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키면 그때 얻어진 자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손들이 F1, 첫 번째 filial generation, 즉 첫 번째 자손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모양의 순계끼리 교배시켜서 P세대끼리 교배시켜서 F1세대를 얻고요. F1세대는 자가수정을 시킵니다. 자가수정을 시켜서 F2세대를 얻어요. 두 번째 세대. 즉 F1과 F2가 만들어진 방식이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자, F1 세대에서는 둥근 콩만 나왔어요. 그렇죠? 둥근 콩.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F2 세대에서는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3대1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1의 비율이 정확하게 3대1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5474대 1850. 대략 우리가 3대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략이 맨델했던 대략이 아닌 거죠. 맨델이 철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 비율 사이에서 공통적인 패턴 3대1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3대1 매우 놀라운 현상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그 철저한 부분이고요.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번 실험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맨델이 철저했던 것은 자, 지금 수꽃과 암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둥근 콩의 수꽃과 주름진 것을 만들어낸 암꽃 사이에 교배를 시킬 수도 있고요. 거꾸로 주름진 콩의 수꽃과 그 다음에 둥근 콩의 암꽃을 교배를 시킬 수 있는데 맨델은 혹시 얘들의 성이 이것에 영향을 줄까봐 수꽃과 암컷을 바꿔가지고 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둥근 콩의 수꽃과 주름진 콩의 암꽃, 그 다음에 둥근 콩의 암꽃과 주름진 콩의 숫꽃까지 교배를 다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이 성의 어떤 이 둥근 성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교배라고 해요. 상호교배. 이 상호교배를 통해 가지고 맨델은 철저하게 봤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단성잡종 교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뭐 지금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번 보십시다. 동형의 둥근 콩, 라지알, 주로 동형의 주름짓고 스몰알을 만들어서 자 교배시킵니다. 그러면 F1 세대에서는 자 모두 다 둥근 콩만 나와요. 그 다음에 F2 세대에서는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3대1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3대1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F1에서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F2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맨델이. 이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의 특징을 결정짓는 어떤 인자가 두 개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정말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여기 둥근 콩의 여기 P세대에 있는 둥근 콩은 이 두 요인이 전부 다 동일한 라지알이고 그 다음에 스몰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스몰알이죠. 이 두 개가 동형인 것이죠. 그래서 F1이 만들어지면 각각 두 개에서 하나씩을 만들어서 즉 이 배우자라고 불리는 꽃가루 예를 들어 이 꽃가루와 그 알세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각각 라지알, 스몰알 하나씩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접합돼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라지알, 스몰알이라고 하는 둥근콩 헤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테로가 F2 세대에서 다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라지알, 스몰알이 다시 배우자를 만들 때 라지알과 스몰알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배우자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수정되면서 F2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거. 즉 맨델은 이 교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이는 패턴들을 아까 그 7가지 그 특징들 가지고 다 봤던 것이죠.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패턴이 왜 나타나는지 두 개가 있을 거구나. 요 각각의 팩터가 두 개씩 존재하고 이 두 개가 자, F1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팩터가 섞여서 이게 라지알, 스몰알이 만들어지고 F2에서는 이것들이 분리돼서 자가 수정되니까 라지알도 있을 거고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했기 때문에 이래서 3대1의 비율이 나온다. 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첫 번째 법칙이 바로 분리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자, 유전인자가 두 개가 된다. 먼저 유전인자가 두 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유전인자는 두 개의 유전자에는 배우자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유전인자가 두 개가 그대로 배우자 꽃가루나 이 꽃가루나 알세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분리돼 가지고 넘어간다. 그렇죠? 유전인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배우자로 들어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배우자. 여기서 배우자는 생식세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우성과 열성이 나오게 돼요. F1 세대를 보게 되면 습사 스몰알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유전인자가 서로 붙었을 때 하나의 유전인자의 특징이 사라져 보이는 현상. 그래서 그 사라진 유전인자를 우리가 열성이라고 하고 드러나는 유전인자를 우리가 우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 마지막으로 이 라지알과 스몰알이 이렇게 헤테로가 되어 있잖아요. 얘들이 만들어낸 배우자는 라지알 배우자와 스몰알 배우자가 1대1의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그 동일한 비율로 배우자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이 네 가지 기본 원리가 되겠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단성 잡종 실험을 통해서 맨델이 얻을 수 있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 나오죠. 유전인자는 만났다가 다시 배우자를 만들 때 분리가 됩니다. 분리의 법칙. 거기에 이제 우성의 원리, 우성의 그 원리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성 잡종을 통해서 분리의 법칙과 우성의 그 개념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수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수 1분열, 2분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 알려진 거죠. 멘델은 당시에 이런 염색체가 이렇게 이동되는 걸 몰랐습니다. 뭐 당시에도 현미경이 있어서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건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는 것도 몰랐고요. 너무나 이제 그런 지식들이 통합되지 않고 산발되어 있던 시절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 분리의 법칙의 원리도 역시 감수 분열에 이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라지 R과 스몰 r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염색체, 상동 염색체 같은 부위에 존재한다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먼저 얘들이 이제 자매 염색 분체로 이렇게 두 배가 뻥튀기가 됩니다. 각각 라지 R, 스몰 R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배우자를 만들 때 얘들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얘들이 이제 교차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오른쪽은 교차가 일어나는 경우, 왼쪽은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상기해 보세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감수 1분열에서는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즉, 빨간색과 파란색이 분리가 돼요. 여기서는 좀 달라지죠. 예,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감수 2분열 때 각각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R 2개, 스몰 R 2개, 오른쪽도 라지 R 2개, 스몰 R 2개의 이런 어떤 이 딸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지 R과 스몰 R이 정확하게 1대 1로 분리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분리의 법칙을 감수 분열과 연결해서 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할 것은 우리가 이제 역교배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역교배, 백크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역교배는 무엇이냐? 자손들을 부모 세대와 교배시킨 거죠. 즉 부모 세대가 교배시키는 거라고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P세대에 있었는데 이제 스몰 TT가 있었고 라지 TT가 있었겠죠. 그 자손은 F1이 나왔을 때 그게 라지 T, 스몰 T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들을 부모 세대와 역교배시킨 겁니다. 즉 스몰 TT와 역교배시켰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이 역교배의 특별한 형태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검정교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검정교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라지 T, 스몰 T 표현이 똑같죠. 둘 다 키 큰 식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전 인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둘 다 키가 크기 때문에 라지 T인지 또는 라지 T, 스몰 T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유전 인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랬을 때 P세대의 열성 호모, 즉 여기 작은 키를 가진 스몰 T와 교배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도 일종의 검정교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큰 T를 구성하는 유전자형이 라지 T인지 라지 T 스몰 T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배시켰더니 F1 세대에 지금 이 교배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스몰 T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우리가 퍼넷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퍼넷 사각형. 이 퍼넷 사각형을 보니까 라지 T, 스몰 T, 스몰 T. 그래서 큰 키를 가진 애들과 작은 키를 가진 애들이 1대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검정교배에서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나오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여기 답을 알고 있겠지만 라지 T, 스몰 T예요. 만약에 얘가 라지 T였다고 하면 여기가 라지 T니까 모두 다 유전자의 라지 T, 스몰 T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모두 다 큰 키의 자손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큰 키 식물의 유전자형은 라지 T가 되겠죠. 그쵸? 자, 제가 아까 여러분 검정교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멘델이 과학적 방법을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적 방법과 통계적 수학 통계에 어떤 굉장히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멘델의 그런 강점으로 인해서 이런 이 유전의 원리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자,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면 가설로부터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유전교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데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퍼넷 사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퍼넷 사각형. 그래서 large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t, large t, small t 이렇게 해서 퍼넷 사각형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가 1대1로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예측이 맞는지를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들이 유전 인자가 두 개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지 t와 스몰 t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이제 예측을 통해서 가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예측을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퍼넷 사각형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라지 t, 스몰 t가 자손에서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라지 t, 스몰 t. 그러면 라지 t, 스몰 t면은 이 큰 t를 가진 라지 t, 라지 t, 스몰 t와 스몰 t, 스몰 t 사이의 교배잖아요. 그럼 얘에게서 어떤 유전인자를 받아야 되겠어요? 라지 t를 받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t를 받는 확률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라지 t, 스몰 t에서 라지 t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몰 t, 스몰 t에서 스몰 t를 받을 확률이 2이 되겠어요. 둘 사이의 곱을 해서 2분의 1이 되겠죠. 자, 스몰 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몰 t도 라지 t, 스몰 t 중에 스몰 t 하나를 받을 확률 2분의 1과 스몰 t에서 스몰 t를 받을 확률 1을 곱해서 2분의 1 나옵니다. 즉, 라지 t, 스몰 t 나올 확률 2분의 1과 스몰 t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이 둘 사이의 비율은 1대1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퍼넷 사각형이 아니라 확률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확률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퍼넷 사각형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유전 형질이 하나 또는 이제 잠시 후에 볼 양성 잡종 교배처럼 둘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셋 이상이 되게 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확률로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확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확률하면 떠오르는 게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유전학에서 많이 쓰는 확률의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곱의 법칙이고요. 하나는 덧셈 법칙 또는 합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들은 무엇이냐? 곱의 법칙은 주사위를 던지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둘 다 4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던져서 4가 나와요. 또 두 번째 던져서 4가 나와요. 첫 번째 던져서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져서 4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4와 두 번째 4는요. 둘 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둘 다 독립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기 때문에 즉 앞에 4가 나오고 연속적으로 4가 나오려면은 이 6분의 1에 곱하기 6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로 4가 두 번 연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쓰게 됩니다. 자, 합의 법칙은 언제 쓰느냐? 서로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건 확률이죠.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4가 나오거나 3이 나올 확률입니다. 4 또는 3이 나올 확률이죠.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와 3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가 나타날 확률과 3이 나타날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 이제 각각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더해주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라지 T, 라지 T와 라지 T, 라지 T 두 헤테로를 교배시켰을 때, 자, 라지 헤테로를 교배시켰을 때 여러분들 키 큰 것과 키 작은 거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죠. 먼저 이제 키 큰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은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라지 T가 되겠고, 이건 스몰 T, 스몰 T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계산해 볼 수 있는 거다. 키 큰 거는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라지 T밖에 없으니까 얘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 세 가지고요. 각각 4분의 1씩이죠. 4분의 1씩이니까 4분의 1인데 이 셋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의 합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4분의 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1. 각각 4분의 3 대 4분의 1이기 때문에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률을 적용해 본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표 3.2는요, 표현형의 B와 3.2,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볼 건 표 3.3, 유전자형의 B입니다. 자, 표현형과 유전자형, 제가 얘기를 했었죠.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유전자형은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되겠죠. 자, 부모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형이 있고요. 라제의 스몰 a와 라제의 스몰 a 교배시켰을 때 자손의 유전자형은, 자, 여기서 이제 라제의 스몰 a 하면 라제의 스몰 a가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위에 라지 스몰 a는 똑같이 라지 A의 표현형이 나타난다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표현형을 얘기하니까 라지 A와 라지 A 스몰 a가 똑같죠. 그래서 그냥 라지 A 언더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표현형은 이렇게 3대 1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형이 1대1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라지 스몰 a와 스몰 A를 했을 때는 반은 라지 스몰 A, 반은 스몰 A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표현형이 1대1로 나오게 됩니다. 자, 표현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면 모두 다 라지, 스몰 A 모두 다 스몰 A가 되겠죠. 라지, 스몰 A는 모두 다 라지 스몰 A가 되겠고요. 부원처럼요. 또는 라지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라지 A 표현형을 나타내죠. 대신 이제 여기에는 라지 A 언더바를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왜냐면 뒤에 스몰 a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성 그 잡종 교배에서 결과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유전자형은 좀 달라요. 유전자형은 좀 복잡합니다. 유전자형은 자 라지 스몰 A를 했을 때 지금 유전자형으로 따지는 거죠. 라지 스몰 a와 라지 A는 표현형은 같지만 유전자형은 다릅니다. 자,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죠. 자, 라지 스몰 A 대 스몰 A는 전부 다 1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반은 라지 스몰 A, 반은 스몰 A가 되죠. 그 다음에 단일한 자손이 나오는 것은 호모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라지 A, 스몰 A 해서 모두 다 라지 A, 스몰 A가 나오는 유전자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유전자형의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1대1대1, 1대1 아니면 한 가지 종류의 유전자형만 나오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양성 잡종 교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멘델은 되게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단성 잡종 교배 끝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두 가지 형질이 결합된 양성 잡종 교배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궁금해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는 건 둥글고 노란색 콩과 주름지고 초록색 콩을 교배시켜가지고 똑같은 순계죠. 그래서 F1을 봤더니 모두 다 둥글고 노란색 콩이었어요. 멘델은 둥근 콩이 주름진 콩보다 우성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콩이 녹색 콩보다 우성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습니다. 자, 이게 알아가지고 이걸 봤더니 어쨌든 F1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 F1을 자가수분 시켰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9대 3대 3대 1. 자,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대 3대 3대 1 이렇게 해서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노란색으로만 따지면 자, 노란색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주름진 거 하나, 초록색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노란색만 치면 12대 4에서 3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름진 콩 대 둥근 콩으로 보게 되면 둥근 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가 되겠죠. 역시 12대 4, 3대 1이 나옵니다. 자, 노란색 콩, 초록색 콩, 둥근 콩, 주름진 콩. 아까 봤던 단성 잡종 교배 비율과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보기 표현의 비가요. 자, 이랬을 때 맨델은 생각한 것이죠. 노란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인자와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독립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립유전. 독립유전의 그 원리도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염색체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독립유전 경우는요, 맨델이 참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봤던 7가지 형질이 전부 다 다른 염색체상에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그 다음에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각기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스몰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스몰 y가 각각 우리가 감수 제1분열을 통해 가지고 분리될 때 막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섞이게 돼요. 거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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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섞이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 아까 봤던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라지 R과 스몰 y, 이 R 유전자와 Y 유전자가 분리되는 것은 각각 다른 염색체상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섞이게 되는 건 완전 랜덤하게 섞이게 됩니다. 랜덤하게 섞여서 얘들의 배우자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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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아까 봤던 독립의 법칙에 예상되는 9대 3대 3대 1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분지도를 이용해서 지금 확률을 계산하는 게 나와요. 분지도를 이용해서 지금 자, 라지 둥글고 노란색 콩, 그다음 둥글고 노란색 콩인데 지금 F1이죠? F1을 교배시켜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개체를 보게 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이기 때문에 얘들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이제 둥근 콩의 비율, 얘들에서 나오는 자가수정에서 둥근 콩의 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둥근 콩은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이고 주름진 콩도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예요. 각각 아시겠지만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죠. 이거 여러분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한번 그래서 이 3대 1 비율인데 F2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률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둥근 콩 3, 주름진 콩 1의 비율이 되죠. 그러니까 4분의 3대 4분의 1의 비율이 되게 됩니다. 노란색 콩도 보면 4분의 3대 4분의 1의 비율로 나오게 되죠. 노란색 콩. 각각 둥근 콩은 노란 콩과 초록 콩, 노란 콩과 초록 콩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를 두 배를 해가지고 얘를 복사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에 노란색 콩 4분의 3 곱해주면 16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둥글고 초록색인 거는 4분의 3에 4분의 1을 곱해줘서 16분의 3. 주름진고 노란색인 것은 역시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16분의 3. 그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인 것은 4분의 1, 4분의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즉 16분의 9대 16분의 9대 16분의 3대 16분의 3대 16분의 1이니까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오는 것을 이 분지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분지도는 왜 분지도냐면 여기서 나무가 갈라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large r, small r, large y, small y 대 small r, small y, small y의 교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large r, small r, small r 요걸 계산해 줘요. 이렇게 교차를. 이 교배를 하게 되면 large r, small r이 절반, small r이 절반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large y, small y도 역시 절반이 나오게 됩니다. 분지를 그려볼까요? 둥근 콩을 왼쪽에 두고요. 색깔 이제 콩의 모양을 왼쪽에 두고 콩의 색깔을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콩의 색깔은 각각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케이스에 두 가지 종류, 이 케이스에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즉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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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이 자손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확률의 법칙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둥근 콩의 모양과 색깔은요,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곱셈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이 콩의 모양과 색깔이 조합된 이거 네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자, 통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이 도입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카이 제곱 검정과 같은 우리가 이런 그 통계 검정을 뭐라고 하냐면 적합도 검정이라고 합니다. 적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맨델이 얻었던 그런 어떤 결과들이 3대1 또는 9대 3대 3대 1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들이 정확하게 3대1, 9대 3대 3대 1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30대 10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29대 11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8대 12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동전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 동전을 10번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5번 앞면, 5번 뒷면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6번이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앞면이 7번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전이 정확하게 이 앞면, 뒷면이 확률이 1대1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는 이 통계적 검정이 바로 적합도 검정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카이 제곱의 분포의 임각값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가로축에 있는 걸 p-value라고 합니다, 여러분. p-value. p-value는 뭐냐면 우연히 이렇게 나올 확률입니다. 우연히. 내가 얻은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을 p-valu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은 0.995 같이, 그럼 거의 1에 가깝죠? 이런 경우면은 뭐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인정할 수 있어. 내가 예측한 범위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우연히 나온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오른쪽 가면. 여기 보면 0.05를 우리가 그 크리티컬한 값, 임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05를 보통 많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0.05라고 하는 거는 100번 했을 때 5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우연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확률이 0.05야. 굉장히 낮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보다 낮은 값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우연히 얻을 수 없는 값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 즉 3대1의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30대 10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45대 5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3대1의 비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는 우연히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동전을 던졌을 때 10번 던졌는데 동전 10번이 모두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연히 모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드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동전이 문제가 있구나, 하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1번이 나왔다 그러면 주사위가 조작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얻었던 그런 결과들이 우연히 얻을 수 있는 확률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우연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것을 적합도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적합도 검정은 카이 제곱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검정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카이 제곱 값은 뭐냐면은 지금 두 값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편차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임계값 보시면 이 표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왼쪽은 이 DF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도를 얘기합니다. Degree of Freedom, 자유도를 얘기하는데 이 자유도는 우리가 얻은 값들이 얼마만큼 서로 자유도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유도 1에서 보통 0.3841, 0.05가 이렇게 0.2706, 0.45 이렇게 나오죠. 요 값들 유심히 봐주세요. 이 다음 페이지에 예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세대의 자주색 꽃과 흰색 꽃을 교배시켰더니 자, F1 세대의 자주색 꽃이 나왔고요. F2 세대 105개체 자주색과 45개체 흰색입니다. 자, 105개체와 45개체 이게 정말 3대1의 비율일까? 한번 보는 것이죠. 자, 관찰값은 105대 45입니다. 전체 150개체죠. 기대값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3대1이니까 150개체에 4분의 3이 나왔어야 돼. 즉 112.5개체가 자주색이 나와야 되고요. 흰색은 37.5개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이 제곱값을 계산하죠. 카이 제곱값은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 기대값 분의 관찰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으로 나타나죠. 즉 112.5개가 나와야 돼요. 즉 자주색은요. 그러면은 여기서 105개차 관찰을 했죠. 105 빼기 112.5의 제곱. 제곱을 해주는 건 마이너스 없애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두 번째 37.5가 나와야 되는데 45 빼기 37.5의 제곱 나누기 37.5 계산합니다. 카의 제곱값을 계산해보면 2.0 값이 나오죠. 2.0. 자, 이 2.0 값이 지금 카의 제곱값이고요. 여기서 자유도를 계산해보면요. 여기서 자유도는 자주색 꽃이든 흰색 꽃이든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되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예를 들어 자주색 꽃이 라지 A고 흰색 꽃이 스몰 A, 스몰 A를 하면요. 라지 A의 비율이 결정되면 스몰 A 비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보통 자유도는 표현형 두 가지 n이 2죠. 2 빼기 1 해서 하나. 이 경우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자유도 1일 때 카이 제곱값이 2가 되면은 얼마냐? 대충 보게 되면요. 자유도 2일 때 1일 때 카이 제곱값이 2가 되려고 하면요. 보통 0.5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0.5와 1 사이가. 제가 아까 0.05가 기준값이라고 했죠. 0.05보다 높은 값이에요. 0.1과 0.5 사이라 이 P값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러면 0.05보다 높기 때문에 우연히 나올 확률이 꽤 높은 거죠. 우리가 정해둔 임계값보다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략 한 2대1 가까이 되지만 그래도 3대1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값과 기대값 사이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F2 세대에 나타나는 값이 유전의 그 분리의 법칙에 나타난 그런 예측에서 나온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주색 꽃과 흰색 꽃의 비율은 유전의 원리,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이해 가시나요? 이 카이 제곱 검정은요,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중에 과학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카이 제곱 검정과 같은 통계적 검정에 굉장히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가계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도입 부분에 얘기했죠. 사람을 연구할 때는 가계도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가계도. 왜 그러냐? 일단은 사람은 콩을 이제 여러분 둥근 콩과 주름진 콩, 노란색 콩과 녹색 콩은 마음대로 교배시켰죠. 그것도 조합도 만들고요. 근데 사람은 이런 어떤 교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교배 조절 안 되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자손수 많지 않습니다. 자손수가 적어요.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세대 수가 깁니다. 세대 기간이 길어요. 세대 기간이 길다.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사람은 실험동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신 뭘 해보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친척들도 알고 뭐 조사가 되기 때문에 가계도라고 하는 걸 통해 조사를 합니다. 가계도. 가계도는 어떤 가족력을 나타낸 그림이죠. 유전의 가족력을 나타낸 그림. 그래서 가계도를 할 때, 그릴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남성은 사각형, 여성은 동그라미 표현합니다. 성별 모르는 경우는 마름모로 표시를 하죠. 유전 형제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유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안을 채워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채우지 않고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인자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무중립성 보인자, 즉 현재 영향을 나타내지 않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표시합니다. 잘 안 써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은 대각선 사선을 표시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계보 발단자는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들 우리가 계보 발단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P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씁니다. 이것도 좀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물음표를 표시해서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을 보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계도를 그릴 때 1, 2 이렇게 되는데 세대를 표시할 때는 로마자를 표시합니다.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왼쪽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 아빠와 엄마 사이에 나타난 자손 셋이 있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왼쪽부터 표시를 하게 됩니다. 1, 2, 3. 그래서 보통 가계도를 표시할 때 2-1번 개체, 2-2번 개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개체를 쉽게 적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자 이거 잘 안 쓰긴 하는데 여기 지금 선으로 연결된 거는 진짜로 이 핏줄이 연결됐다는 뜻이고요. 점점점 돼 있다는 것은 입양을 통해서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도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일란성은 이렇게 내려가서 갈라지는 거, 이란성은 부모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걸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니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 다음에 근친혼입니다. 근친결혼. 친척들 간의 결혼인데요. 지금 여기 제 얼굴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인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한 사람 결혼해서 각각 아들과 딸을 얻었고요. 그 아들과 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사촌 간의 결혼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그림은요. 사촌 간의 결혼이 근친혼은 이 두 가지 선으로 이렇게 두 선으로 이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예전에 근친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전병에 관련된 부분들도 유럽에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섬 같은 경우에는요 의도하지 않은 근친혼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섬은 사람 수도 적고 그다음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몇 세대를 거치게 되면 다들 친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근친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섬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유전 질환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근친혼 시 유전 질환이 잘 나타나게 되는지는 나중에 해당 부분 나오게 되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한번 가계도를 읽어볼까요? 여기 바덴부르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유전 형질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귀가 안 들리고 시야에 문제가 생기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앞머리 색깔이 하얗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되게 특이한 거죠.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1, 2, 3, 4세대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2 여성이 바덴부르크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자손 딸, 그 다음에 아들이 있겠죠? 딸, 아들도 전부 다 바덴부르크 증후군을 갖게 되겠죠. 지금. 그리고 이 딸, 아들의 자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상염색체 우성 유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은
웬만하면 매 세대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패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염색체 열성과 상염색체 우성의 가계도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상염색체 열성형질입니다. 상염색체 열성형질은요, 열성이기 때문에 보통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성이고 보통 그 유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집단 내에서 굉장히 적은 빈도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보인자로 존재하게 돼요. 자, 근데 보시면 1-1, 2 아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상형질이에요. 그런데 2-3 딸에서 이 유전형질이 나타났죠. 정상인 두 부모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면 열성형질인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열성형질. 둘 다 보인자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라제이 스몰 라제이 스몰 A인데 이 딸 같은 경우에 스몰 A 스몰 A를 갖고 태어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3세대 보세요. 정상적인데 지금 3과 4 사이에 이제 근친혼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 넷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보게 되면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염색체 열성형질의 유전 패턴 특징은 뭐냐면요. 격세 유전처럼 나타납니다. 즉 1세대와 3세대에서는 특징이 없다가 2세대, 4세대에서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역시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남성과 여성의 특별하게 치우쳐진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상염색체 열성형질은 보통 그 보인자로 존재하고 집단 내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친혼을 하는 집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친혼. 그래서 이제 근친혼이 이제 근친혼 이 집안 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이 1-1과 2가 가졌던 그런 스몰 A 인자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친혼을 하게 되면요, 이 스몰 A가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염색체 우성.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매 세대 출현합니다. 매 세대 출현하고 지금 뭐 남자 여자 비율을 보세요. 남자 하나 둘 셋 넷 나타나죠. 여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1대1 비율로 나타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염색체 우성 형질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을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챕터는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유전의 기본 원리.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전 원리, 멘델의 유전 원리. 그래서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그렇죠? 분리와 독립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성의 뭐 원리,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 두 가지 법칙은 각각 단성 잡종 실험과 양성 잡종 실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용어. 그래서 유전자와 대립 유전자, 그 다음에 좌위, 유전자형, 그 다음에 표현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확률. 예,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 확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형질의 그 나타난 비율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적합도 검정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가계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에 대한 유전 형질의 연구는 이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오는 과제를 꼭 해주셔야 여러분 출석 인정되니까 기간 내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사이버 캠퍼스 메시지나 아니면 제 이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4월달 돼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